그리고 군대 더 모아오라고 알렉산드로스는 잠깐 이집트에 놀러 갔다 와요. 백전백승이 능사가 아니에요. 승부를 결정짓는 단 한 번의 싸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자병법 읽어드리는 강상구입니다. 오늘은 백전백승이 능사가 아니라는 구절을 중심으로 손자병법 읽어드리겠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겨야 진짜 이긴다. 손자가 말하기를 병법은 적국을 온전히 보존하면서 이기는 것을 으뜸으로 치고 적국을 쳐부수는 건 그 다음이다. 적군을 온전히 보존하면서 이기는 것을 으뜸으로 치고 적군을 전멸시키는 건 그 다음이다. 그래서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걸 최고라 하지 않는다. 싸우지 않고 굴복시키는 것을 최고라 한다. 자, 오늘 읽어드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거하고 그 후속 내용이 조금 방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읽어드리기보다 곧장 10년 후 생각을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자,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우리가 흔히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죠. 자, 페르시아를 멸망시킵니다. 페르시아 멸망시킬 때까지 싸움을 몇 번이나 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지도 한번 볼까요? 참 원종로가 길기도 합니다. 정리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일단 오른쪽 부분, 이거는 페르시아 황제를 추격한다는 명분이 있기는 했지만 사실상 모험심을 앞세운 원정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자, 그리고 왼쪽 아랫부분, 이것도 이집트 쪽으로 쭉 뻗어 있다가 돌아간 길이잖아요. 이것도 페르시아 본토 진격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부차적이에요. 남는 거는 이길 뿐이에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했지만 이게 무려 2700km입니다. 걸어서 가면은 석 달 걸려요. 그리고 당시에 발달했던 역참제도로 말 갈아타면서 쉴 수 없이 달리면은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이 거리를 알렉산드로스가 진격해 나가면서 전투를 몇 번 치렀을까? 한 100번? 200번? 300번? 정답은 딱 3번이었습니다. 페르시아 땅을 딱 밟자마자 일단 한번 싸움을 합니다. 그걸 그라니코스 전투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국경 수비대와의 전투 성격이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전역에서 모은 군대를 다리우스 황제가 직접 끌고 나와서 싸운 두 번째 싸움, 이거를 이수스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군대 더 모아오라고 알렉산드로스는 잠깐 이집트에 놀러 갔다 와요. 돌아와서 다시 다리우스 황제하고 세 번째이자 마지막 결전을 벌입니다. 이게 가오가멜라 전투예요. 알렉산드로스가 끌고 간 병사가 총 3만 명이었어요. 10만 명 이상 끌고 나오는 페르시아 군보다 일단 절대적으로 병력수가 적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전투를 하고 나면 사상자가 생기잖아요. 페르시아는 또 징집해갖고 보충하면 돼요. 적진에 들어와 있는 알렉산드로스는 보충이 안 되잖아요. 혹시 피로스의 승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은 알렉산드로스보다 한 50년쯤 뒤에 산 사람인데 에페이로스라고 그리스 북서부의 시골 마을 왕이었어요. 어찌어찌 하다가 병사들을 이끌고 로마로 쳐들어갑니다. 이때쯤 로마는 아직 한니발 전쟁 하기 전이라서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뭐 로마 막 그렇게 대단한 나라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피로스가 남부 이탈리아를 막 쑤시고 다니면서 연전연승을 하는데 이길수록 자기 병사들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군은 계속 보충이 되는 거죠. 최후의 결전에서도 피로스는 이겼어요. 근데 이기고 나서 피로스가 막대한 희생을 두고 딱 한마디 합니다. 한 번만 더 이렇게 이겼다가는 우리나라가 아주 망하겠다.
자, 이제 지도를 한번 다시 보죠. 이제 이해가 되죠. 페르시아 수도를 향해서 진격하던 알렉산드로스가 왜 샛길로 빠졌다가 1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왔는지, 자잘하게 힘 빼지 않고 한 방에 싸움을 끝내려고 일부러 페르시아 다리우스 황제한테 군대 끌어모아서 재정비할 시간을 준 거예요. 물론 대단히 위험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그런 대담한 승부수를 던지던 모험가였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가 기억하는 알렉산드로스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대담한 승부로 치면은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죠. 빌 게이츠 없는 21세기를 상상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사실 또 빌 게이츠만큼 많은 비난을 받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빌 게이츠 최초의 히트작 MS-DOS, 그거 사실은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그냥 낼름한 거잖아요. 윈도우, 요것도 사실은 맥킨토시 베낀 거죠. 익스플로러는 뭐 윈도우에 끼워 판 결과 덕분에 넷스케이프를 누르고 이제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거고. 그래도 빌 게이츠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시대를 움직이는 트렌드가 뭔지는 아주 귀신같이 알아본다는 거예요. 개인용 컴퓨터 시대를 연 사람은 스티브 잡스예요. 근데 개인용 컴퓨터로 제일 재미 본 사람은 빌 게이츠예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빌 게이츠가 등장한 바로 그 이유입니다. 정확하게 싸움을 벌여야 할 바로 그 포인트가 어딘지 알아보고 싸워야 하는 순간에는 대담하게 승부를 건다, 이거예요. 빌 게이츠 성공의 1등 공신은 누가 뭐래도 IBM이에요. 그렇죠? 개인용 컴퓨터의 후발주자였던 IBM이 MS-DOS를 운영체제로 선택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일대 도약을 성취했었죠. 실제로 1980년대 내내 빌 게이츠에게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IBM한테 좀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IBM한테서 버림받지 않을까? 였다고 해요. 그런데 불과 10년 후 1990년 빌 게이츠는 IBM과 결별을 선언합니다. 사실 그때쯤 갑을 관계가 바뀌고 있었어요. IBM은 컴퓨터 본체라는 하드웨어를 만들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운영체제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죠. 근데 컴퓨터 산업이 발달할수록 점점 소프트웨어가 주고 하드웨어가 부가되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었던 거죠. 또 하나, 도스의 시대가 끝나고 윈도우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IBM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 일단 개인용 컴퓨터의 중요성을 이해를 못해서 스티브 잡스의 애플한테 시장을 선점당했죠. 그러고 나서도 소프트웨어의 또 중요성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 중요한 운영체제를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맡겼죠. 이제 윈도우의 시대가 됐는데 그것도 이해를 못해.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여전히 갑질에 익숙했던 IBM은 이제 더 이상 고분고분하지 않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결별 선언을 그래, 오케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별로 쓸 일도 없는 도스를 생돈 들여가지고 사드립니다. 그리고는 윈도우를 자유롭게 풀어줘 버려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IBM은 뒤늦게 윈도우의 위력을 깨닫고 아주 굴욕적인 조건으로 라이센스 계약을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맺어야 되게 됐어요. 그래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고 끝내 개인용 컴퓨터 시장에서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개인용 컴퓨터 시장의 최종 승자로 등극하게 되죠. 나중에 아이폰이 등장할 때까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백전백승이 능사가 아니에요. 승부를 결정짓는 단 한 번의 싸움이 중요합니다. 손자병법과 쌍벽을 이루는 병법서죠. 오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하가 싸움에 휩싸였을 때 5번 이긴 자는 화를 면치 못한다. 4번 이긴 자는 그 패단으로 약해진다. 3번 이긴 자는 패권을 잡는다. 2번 이긴 자는 왕이 된다. 단 한 번 이긴 자가 황제가 된다. 복잡해 보이면 딱 이거 한마디만 기억하면 됩니다. 함부로 싸움 걸다가는 망한다. 자, 그럼 또 하나의 어려운 질문이 생깁니다. 오케이, 알겠어. 함부로 싸움 걸지 말고 단 한 번의 싸움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좋은데, 그럼 그 한 번이 도대체 언제야? 이거죠. 그래서 손자가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준비해 놨습니다. 싸울지 말지 아는 자가 이긴다. 다음 영상은 이 구절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백전백승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구절을 중심으로 손자병법 읽어봤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